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신중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할 때 민주주의란 말은 참 우리한테 익숙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이제 데모크라시를 그렇게 번역했다고 하는데 뒤에 주의가 붙어 있다는 게 상당한 정도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강의 속에서 민주주의는 때때로는 그냥 민주정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체를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그 민주주의라는. 그래서 민주정과 공화정 이렇게 해서 민주정을 실시하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고 공화정을 실시하는 국가가 공화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쭉 존재해 왔습니다. 민주정이었던 국가와 공화정이었던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상가들이 어떤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추적함으로 민주정과 공화정의 관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 형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국가 형태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 성격을 나타내는 전반적인 조직과 구성에 대한 유형이다. 아까 우리 헌법 얘기할 때 나왔죠. 이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형태는 헌법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가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이제 민주제, 공화제, 민주정, 공화정,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국가의 형태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법과 간섭에 지배되는 국가로 군주제, 귀족제, 절제된 민주제. 이게 중요한 절제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제된 민주제. 은칙에서 일탈한 국가로 폭군제, 가두제, 극단적 민주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래에 있는 건 타락한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 구분이 제일 중요한데 150여 개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비교 연구해서 국가의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일반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국가. 그 정체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정치학 3편을 보게 되면은 군주정, 귀족정, 혼합정, 참주정, 가두정, 민주주의를 구분을 했는데, 이 구분은 크게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통치자가 한 사람이냐 소수냐 다수냐에 따라 통치자 수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올바른 형태와 타락한 형태. 올바른 형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도시국가 같은 것이 운영되는 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운영되면 나쁜 형태고 타락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군주정, 귀족정, 혼합정은 공공의 이익을,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참주정, 가주정, 민주정이. 그러니까 민주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에서 보게 되면 타락한 형태입니다. 민중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민주정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다수가 통치를 하지만은 올바른 형태를 본 게 혼합정이라고 하는, 혼합정이라는 폴리티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되돌아보면서 해석을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 구분 중에 폴리티라고 하는, 혼합정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섞여 있는 형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번역은 혼합정으로 하는데 원래는 폴리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현대적 국가 형태는 구분한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이제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군주제와 공화제로 번역을 하고, 몽테스키에는 군주제와 공화제. 몽테스키에가 구분했다고 얘기를 해서 마치 몽테스키가 처음 구분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몽테스키에 앞서 마키아벨리가 먼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옐리에크도 군주국과 공화국으로 구분을 하고, 옐리에크는 이제 군주국, 공화국에서 또 구분을 했어요. 세속군주국, 선거군주국, 전제군주국, 제한군주국 하고, 공화국은 귀족공화국, 민주공화국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형태는 뭐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정을 보게 되면요, 민주정은 말 그대로 인민에 의한 지배예요. 요즘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근대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하고 만민 평등주의가 나와서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됐죠. 실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테네 민주주의는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에 번성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기원전 4세기 결국은 패망을 합니다, 아테네가. 그 다음에 근대민주주의는 17세기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되고, 재밌는 현상이죠. 한 2000년 이상 사라졌다가 다시 근대민주주의가 재등장하게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사상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건 전 자유주의 사상이죠. 그래서 근대의 자유민주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전에 2000여 년 동안 민주주의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뭐 200~300년 전부터 이제 민주주의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지 그 이전은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는 국가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위험하다. 정치 권력이 무지하고 질투심이 강한 인민의 손에 넘어가면은 공동선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다. 이 중요한 건 이제 무지하고 질투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뭐 재산도 없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뭔가 하면 무식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대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투심은 많고 자기는 못 사니까 잘 살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대중이 이러한데 무지하고 질투심이 강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해가지고 자신의 몫을 누리려 하려고 하는데 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런 대중 내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선동가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권을 잡고 힘을 가지려고. 그래서 선동가가 등장해가지고 인민에게 아양을 떨고 질투심에 호소하고 대립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아야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내정과 무정부가 초래된다는 겁니다. 치안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민주주의는 망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통해서 플라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겠다는 설명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민주주의에 이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죠. 민주주의는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피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플라톤은 철인 정치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정치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타락한 정치 형태로 인민의 지배, 민주정을 들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민은 시각이 좁고 이익이 똑같은 얘기예요. 앞에 플라톤이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인민은 폴리스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는 관심이 없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리고 소수, 부자로부터 원래 부자들은 숫자가 적잖아요. 소수로부터 소유권과 부와 권력을 빼앗아 가지고 분별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뭐예요? 똑같아요. 플라톤하고 결론이. 혼돈과 전제정으로 초래된다는 겁니다. 독재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철인 정치가 아니라 혼합정을 지지했습니다. 이건 공화주의적 요소예요. 혼합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정치 체제가 섞여 있는 거죠. 군주제적 요소, 귀족정적 요소, 민주정적 요소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게 혼합정이고 실제로 로마엔 혼합정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혼합정에서는 각 집단이 다른 집단을 감시하기 때문에 어느 집단도 어느 계급도 공동선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의 중간 계급이 정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유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적당하고 충분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폴리스의 선을 자신의 선으로 본다는 의미죠. 그래서 폴리스의 중용과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 계급의 중요성을 요즘 이걸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뭐 중산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화정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보면은 아테네 공화정, 스파르타 공화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마 공화정처럼 그렇게 완벽한 공화정은 아니고 그 당시에 공화정적 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공화적 요소라고 하는 요소들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테네는 민주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공화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반부패와 공정의 철학을 제도화했다. 그러니까 아테네의 그 도시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패를 범하지 못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걸 제도를 통해서 권력자를 감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은 권력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막는 제도를 갖추었다. 이것이 바로 공화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파르타도 여기 아테네가 똑같이 권력을 분산하고 감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스파르타의 공화정이 로마 공화정의 원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파르타는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정치 체제를 만들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호전성이고 외국심을 가지고 있고 집체주의적이다. 함께 이렇게 뭉쳐 일을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경영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공화정적인 요소, 공동체 이익을 1순위로 두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의 민주정이 망하고 다른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서 망해버리죠. 망하고 나서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BC 500년경부터 BC 44년이니까 뭐 길게 잡으면 500년 정도, 이 500년 정도의 로마 공화국이 행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로마 공화정이 끝나고 전제정으로 바뀐 거는 뭐예요? 카이사르에 의한 로마 제국이 되는 겁니다. 공화 국가에서 제국으로 바뀌게 된다. 제국은 전제군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폴리비우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로마가 멸망되기 100여 년 전에 이제 활동한 저 사람은 노예였던 것 같아요. 붙들려 와가지고 로마로 와가지고 살면서 로마 권력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로마가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지? 꽤 긴 기간 동안 이것이 폴리비우스의 관심사예요. 원래는 역사책을 쓴 사람이죠. 그래서 폴리비우스가 역사라고 하는 그 책에서 로마 성공의 핵심을 혼합정에서 찾았습니다. 어떤 나라는 망하고 흥하는데 이게 로마가 흥하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혼합정에 있다. 혼합정이 얘기했죠.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요소들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보통 인민사회의 권력이 분할되어 있었다. 각각의 영역이 따로 있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단이나 개인도 공동선을 희생해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벌추라고 해서 덕성 얘기가 나오는데 혼합정하고 덕성이 이제 로마 공화정의 특성이라고 보는 거죠. 로마 시민들은 어떤 덕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런 덕성을 함양하려고 노력을 했다. 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보다는 전체 공동체 선을 우위에 두는 것이 덕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익보다는 공동체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시민의 덕성인데 이것을 이제 로마 시민들은 가지고 있었고 로마 공화정은 그런 시민을 양성하고 교육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로마 공화정도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로마 공화정이 한 500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로마도 결국 망해 군주정으로 가버리죠. 그러다가 1500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이탈리아 도시국가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아까 2000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공화정이 등장하는 걸 보고 이제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군주론을 쓴 그 바로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혼합정을 옹호했습니다. 혼합정만이 폭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주장입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얘기할 때 한 사람에 의한 1인 폭군도 이 얘기를 하고 폭정이라고 그랬죠. 폭군이 행하는 정치가 이제 폭정인데 또 다수의 폭정도 얘기를 했죠. 혼합정은 폭정을 방지할 수 있다. 이래서 혼합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르네상스의 공화정을 채택한 도시국가들은 이런 특성을 가진다라고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는 자치이며 공적인 삶에서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자유주의는 공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 자유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공화주의는 공적인 삶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운 정부, 공화정의 가장 큰 적은 자기 만족에 빠진 이기적 시민이에요. 이기적 시민은 뭐예요? 시민적 덕성이 없는 공동체 구성원이죠. 그리고 이기적 시민은 공동체 이익보다는 돈과 사치를 추구한다. 공적 업무에는 무관심하고 부사치 편안함에 대한 사랑에 빠지는 것이 부패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부패를 대단히 또 새로운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부패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뭐 돈을 주고받고 이권을 주고받는 걸 부패라고 얘기하지. 공적 업무에 무관심하고 부사치 편안함에 대한 사랑에 빠지는 것이 부패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시민적 덕성이 없는 사람이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부패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시민의 덕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정부는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사람이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구조라든지 제도를 중요시하는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가 로마사 논고에서 주장한 공화정적인 요소는 혼합정, 시민의 덕성,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회귀와 공화주의에서 이것도 공화주의가 끝났다가 이제 1500년이 지난 뒤에 다시 공화주의가 등장을 해요. 이거 재밌는 거죠. 민주주의가 끝났다가 전제주의로 쭉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자유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다시 등장을 하면서 또 조금 있다가 공화주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근대에 등장한 공화주의는 영국에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민주주의가 공화주의에 같이 등장한 거죠. 영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됐다. 그래서 19세기 영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는데 결국 민주주의는 자기 보호와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 자기 보호로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 이런 거예요. 그걸 국가가 보호해 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 개발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내 스스로 개발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민주주의의 과정을 일종의 교육 과정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1787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죠. 그때 이제 재밌는 거는 미국 헌법은 공화주의에 기초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제 새로운 해석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학계에서 공화주의 논쟁이 일어날 때에 미국의 건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에요. 우리는 뭐 로커의 민주주의 사상을 따라가지고 자유주의 사상을 따라가지고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제 다른 또 학자들은 그렇지 않고 미국의 헌법은 공화주의의 기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776년 애담스 이 사람이 2대 대통령인가 되죠. 애담스는 공화주의적 정부가 좋은 정부 형태고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권력 분립이 필요하고 상원과 하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민주주의적인 생각은 아닌 거죠.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공공선을 추구할 수 없는 대중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민주권주의는 다 인정을 한 거죠. 미국의 헌법도. 그래서 결국은 18세기가 이렇게 오게 되면 민주주의가 확산됩니다.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현재로 보게 되면 민주주의는 뭐 아주 좋은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이걸 대신할 수 있는 뭐 다른 체제가 없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만인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현재로 보게 되면 이제 민주주의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저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가 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에는 자유주의적 요소, 민주주의적 요소, 공화주의적 요소가 있고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공산주의적 요소까지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공화주의가 해소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하고 또 공화주의는 서로 상충되는 요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유, 민주, 공화가 공통적인 요소도 있고 서로 갈등하는 요소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민주와 자유주의가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면 공화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까지는 허용을 하고 인민민주주의는 부정을 합니다. 헌법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 헌법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자유주의적인 것이 너무 강하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민주적인 것이 너무 강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유주의적인 요소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 거죠. 포퓰리즘, 선동정치, 민주적 선거를 통해 독재자가 등장하고 적대정치가 행해지고 극단정치가 행해진다. 이게 결국은 민주주의를 몰라고는 몰고 간다.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이념이 아니면 가치가 공화주의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념이 공화주의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